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다 살았다. 70이 넘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들도 이미 다 컸고, 직장도 떠났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세상은 자꾸 이제 쉬세요라고 말합니다. 이제 물러나셔도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말에 정면으로 반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을 연구한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가 있습니다. 무려 85년에 걸친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행복 연구입니다. 그 연구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만족감이 높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연령대가 바로 70대 이후라는 것입니다. 2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닙니다. 바로 70대 이후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70이 되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끼는 걸까요? 왜 세상은 70 이후를 노후라는 단어로 가두려 하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70 이후를 진짜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 편한 노년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렇게 소중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작은 마을에 살고 계신 72살의 박순자 할머니는 아침마다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창문 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아래로 남편이 쓰던 낡은 나무 의자가 아직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그 의자만큼은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앉아서 하던 일이 없어도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조금은 덜 허전했으니까요. 어느 날 큰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박순자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뭘 한다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에 또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 잠드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냥 지내지 뭐라는 대답이 목 끝에서 맴돌다 겨우 나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박순자 할머니는 그 대답을 곱씹었습니다. 그냥 지낸다. 살아있으면서 그냥 지낸다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처음으로 그 말이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70이 넘으면 세상은 여러분에게 은퇴라는 이름표를 붙입니다. 그리고 은근히 무대 뒤편으로 물러나기를 권유합니다. 자식들은 이제 좀 쉬세요라고 말하고 사회는 이제 남은 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본인 스스로도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 교수는 수십 년에 걸쳐 노년의 감정과 행복을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70대 이후의 노인들은 20대, 30대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하며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훨씬 더 깊은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분노나 불안, 후회 같은 부정적 감정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고 감사함과 따뜻한 연결감은 더욱 깊어진다는 사실이 수치로 증명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카스텐슨 교수는 이것을 사회 감정적 선택 이론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사람은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진짜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불필요한 경쟁, 쓸모없는 체면,
아무 의미 없는 관계에서 벗어나 진짜 소중한 것만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정제입니다. 마치 오랜 세월 묵혀온 좋은 술처럼 깊고 진한 향기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70세는 인생이 끝나는 나이가 아닙니다. 70세는 비로소 진짜 나로 살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남의 눈치를 봐야 할 직장도 없고, 입증해야 할 능력도 없고, 맞춰야 할 틀도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지혜롭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아온 삶의 경험은 그 어떤 학위도, 그 어떤 자격증도 대신할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와 지혜를 진짜 행복으로 연결하는 데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행복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처럼 매일 같은 창문을 바라보며 그냥 지내다 보면 마음속 어딘가에서 서서히 공허함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70 이후의 삶을 진짜 천국으로 만드는 첫 번째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역할이 아닌 존재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는 누군가의 역할로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직원으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하지만 70 이후는 다릅니다. 이제는 그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그냥 나로 존재하는 연습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고 동시에 훨씬 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70 이후 삶을 가장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치명적인 함정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국내 한 노인복지연구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70세 이상 노인 중 무려 68%가 나는 현재 외롭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질문이 답이었습니다. 그 외로움을 주변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87%가 없다고 답한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말해봤자 짐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이 70 이후의 삶을 가장 조용하고 은밀하게 망가뜨리는 함정입니다. 괜찮다는 거짓말. 나는 괜찮아. 그냥 좀 심심한 것뿐이야. 나이 드는 거지 뭐.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냐?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속에 쌓이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꾹꾹 눌러 담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브리검영 대학교의 줄리안 홀트마이너스 룬스테드 교수 연구팀은 2015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사회적 고립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동일한 건강 위해를 가져온다고 발표했습니다. 비만보다도 더 위험하고 과음보다도 더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혼자라는 감각,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그 느낌이 몸까지 병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경남 창원에 살고 계신 75살의 김정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을 누비며 가족을 먹여 살렸던 분입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혔고 허리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세 자녀를 모두 대학에 보내고 집도 마련했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고 스스로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첫 겨울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전 내내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텔레비전 소리가 그나마 집안을 채워주는 유일한 사람 소리 같았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친구들과 요가를 다니고 경로당도 가고 바빴는데 정작 김정수 어르신은 전화 한 통 할 친구가 없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으니까요. 일 이외의 관계를 쌓을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때 김정수 어르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70평생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분이 주름진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쓸모없는 사람. 이 네 글자가 얼마나 많은 분들의 가슴 속에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 역할이 끝나고 나니 마치 부품이 낡아 교체된 기계처럼 느껴지는 감각. 이것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닌 정체성의 위기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위기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극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발판 삼아 완전히 다른 차원의 행복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 전환점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역할에서 오는 가치가 아닌 존재 그 자체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언가를 해야만 소중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합니다. 이 말을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0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이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에 이르는데 놀랍도록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누구나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독일의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선택으로. 70세의 두 번째 탄생을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70이 넘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없던 결단의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겠다는 것을 멈추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향해 걸음을 내디딘 그 순간 말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윤명의 어르신은 71살의 그림을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집안일과 자녀 양육에 헌신하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두려웠다고 하십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수채화 수업이 있다는 전단지를 봤습니다. 손도 떨리고 눈도 침침한데 그림을 무슨 그림이냐며 속으로는 몇 번이나 포기하려 했지만 그래도 일단 가봤습니다. 첫 수업에서 그린 것은 겨우 사과 한 알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하고 색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를 집에 가져와 냉장고에 붙여놓고 바라봤을 때 가슴 한켠에서 뭔가 따뜻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성취감이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내가 만든 것, 내가 이루어낸 것을 바라보는 그 감각이었습니다. 그 후 3년 윤명의 어르신의 그림은 지역 복지관 갤러리에 전시되었습니다. 개막 행사날 어르신의 세 자녀가 모두 와서 어머니의 그림 앞에 섰습니다. 맏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 엄마 그림이에요? 그 말에 윤명의 어르신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칭찬이 기뻐서만은 아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냈다는 것이 그렇게 가슴 벅차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70 이후 두 번째 탄생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채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30분 동네를 걷는 것도 됩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빌려 읽는 것도 됩니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것, 어릴 때 좋아했지만 바빠서 잊고 있었던 것, 그것을 꺼내는 것에서 두 번째 탄생이 시작됩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흔히 즐거움의 호르몬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동기와 기대의 호르몬입니다. 무언가를 향해 나아갈 때, 앞으로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뇌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활성화가 치매 예방에도 강력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70세에 시작하는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일본의 화가 가스시카 호쿠사이는 73세에 신기한 것을 그릴 수 있는 진짜 기술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90세에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들에게 70세는 은퇴가 아니라 완성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용히 불씨처럼 살아있는 것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래전에 묻어둔 꿈, 언젠가는 해보리라 미뤄뒀던 일, 혹은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생각난 작은 소망 하나.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두 번째 탄생을 위한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지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이야기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1938년부터 시작하여 85년간 이어진 이 연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사람의 행복을 추적한 프로젝트입니다. 처음에는 하버드 학생 268명을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들의 자녀, 손자녀까지 포함해 총 1300명 이상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이 연구의 4대 책임자 로버트 월딩어 교수가 그 결론을 책으로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한다. 돈도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음식이나 충분한 운동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85년간의 연구가 내린 결론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바로 관계의 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70 이후의 관계는 어떻게 가꾸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라고 하면 을의 오래된 지인들을 떠올리십니다. 옛날 직장 동료, 오래된 친구, 고향 사람들. 물론 이런 관계들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70 이후의 삶에서 진정한 활력을 주는 관계는 놀랍게도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됩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자 니콜러스 애플리 교수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지하철 통근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옆에 앉은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하고, 한 그룹에는 혼자 조용히 있게 하고, 나머지 한 그룹에는 각자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눈 그룹의 통근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기분도 가장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낯선 사람과의 대화가 불편할 거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 뇌는 새로운 연결을 원합니다.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기분을 좋게 하고 뇌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70세에도 80세에도 똑같이 착용합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78살의 최재봉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30년간 운영하던 철물점을 접고 처음 2해는 그야말로 무기력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권유로 마지못해 동네 사진 동호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 나이에 무슨 사진이냐며 민망해 하셨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것조차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동호회에는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계셨고 모두 서툴고 어설프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전주 한옥마을을 걸으며 사진을 찍고 각자가 찍은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중 73세 이성호 씨와 특히 잘 맞았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같은 취미를 통해 만나 지금은 매주 만나 함께 사진을 찍으며 진짜 친구가 됐습니다. 최재봉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 넘어서 새 친구를 사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생기고 나서 아침에 눈 떠지는 게 달라졌어요. 그 친구한테 오늘 뭐 찍었나 보여주고 싶어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관계의 힘입니다. 오늘 일어날 이유를 만들어주는 힘.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생기는 순간 아침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70 이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상처받고 가장 많이 오해하고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다 자식들 때문에 살았는데. 이 말 뒤에는 언제나 눈물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 자녀들은 자기 삶이 바빠서 연락도 뜸하고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칩니다. 고맙다는 말보다는 잔소리한다는 말을 더 자주 듣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생각이 구식이야? 아버지는 왜 그렇게 고집이세요라는 말이 가슴에 박혀 한동안 잠을 못 이룹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사는 1인 가구의 비율이 전체 노인 가구의 35%를 넘어섰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은 1990년대의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최적 거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가 되고 너무 멀면 서로 그리워지는 딱 적당한 간격. 고슴도치들이 추운 겨울에 체온을 나누기 위해 모이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면 가시에 찔려 결국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된다는 고슴도치 딜레마 이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4살의 강봉자 어르신은 오랫동안 둘째 아들과 갈등을 겪으셨습니다. 아들이 하는 모든 것이 불안하고 조금만 힘들어 보이면 달려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은 점점 어머니의 전화가 부담스러웠고 어머니는 아들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전환점은 어머니가 담담히 자기 삶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왔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야산을 걷고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아들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삶을 즐기고 있으니까 자식들이 안심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행복한 걸 보면 자식들도 마음이 가볍대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내가 행복한 게 자식한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이것이 핵심입니다. 부모의 행복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녀 걱정에 지쳐 초라해진 부모보다 자기 삶을 건강하게 가꾸는 빛나는 부모가 자녀에게도 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와 함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70 이후의 삶에서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에 사시던 76세 이순득 어르신은 40년 가까이 한 사람을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어르신의 남동생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땅 문제로 다툼이 생겼고 결국 말 한마디가 칼이 되어 두 사람의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한 번의 만남도 없었습니다. 이순득 어르신은 표면적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았지만 매년 설날만 되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문득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동생이 생각날 때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리움인지 원망인지
40년이 지나도 그 감정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76세 어느 여름, 어르신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 병원 침대에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죽음을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바로 그 동생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간다면 이 마음을 품은 채 가야 하나. 퇴원 후 어르신은 50년 만에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2장의 편지를 쓰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쓰다가 찢고 또 쓰다가 찢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결국 완성된 편지에는 거창한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보고 싶다. 딱 3줄이었습니다. 한 달 뒤 동생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동생도 똑같이 짧게 썼습니다. 형아가 먼저 써줘서 다행이다. 나도 미안하다. 그 편지를 받고 어르신은 마당으로 나가 한참을 우셨습니다. 통곡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속에 돌덩이처럼 박혀있던 것이 그 편지 한 장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용서를 상대방을 위한 행위로 흔히 설명하지만 연구를 깊이 들여다보면 용서는 본질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행위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의 연구에 따르면 용서를 실천한 사람들은 혈압이 내려가고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면역 기능이 향상됩니다. 분노와 원망을 오래 품고 있는 것은 마치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독은 상대에게 가지 않고 오로지 내 몸 안에서만 작용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이 한 일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다시 가깝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어깨에서, 내 가슴에서 40년 혹은 50년 동안 지고 다녔던 그 짐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지 못했다는 죄책감,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후회, 어떤 선택을 잘못했다는 자책.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을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이제 이 자유를 실제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갖고 나가야 하는지 가장 실천적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건강이 전부다라는 말을 70이 되면 비로소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20대에는 건강을 소비합니다. 30대에는 건강을 혹사합니다. 40대에는 건강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낍니다. 50대에는 건강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0대가 되면 건강이 모든 행복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70 이후의 건강은 20대처럼 관리하면 안 됩니다. 70 이후에 맞는 건강 루틴이 따로 있습니다. 먼저 걷기입니다. 이것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건강 습관입니다. 하버드 이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이 하루 평균 4,400보를 걸으면 아예 걷지 않는 사람에 비해 사망 위험이 41% 낮아집니다. 10,000보를 걸어야 한다는 압박은 버리십시오. 하루 4,400보, 약 30분에서 40분 정도의 걷기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걷는 것이 왜 이렇게 좋을까요? 단순히 다리 근육을 쓰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걷는 동안 뇌에서는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뇌세포를 새로 만들고 기존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른바 뇌의 천연 비료인 셈입니다. 걷기가 치매 예방에 탁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걷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됐습니다. 다음은 근력 운동입니다. 60대 이후에 근육량이 줄어드는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낙상의 위험을 높이고 당뇨와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도 높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 10번씩, 가벼운 아령을 드는 것, 벽에 손을 짚고 팔굽혀 펴기를 하는 것. 이런 작은 저항 운동이 근육을 유지하고 뼈를 건강하게 합니다. 식사와 수면도 중요합니다. 70이 넘으면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식사를 건너뛰거나 간단하게 때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영양 결핍으로 이어지고 기력이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 끼니마다 달걀, 두부, 생선, 콩류 중 하나씩 꼭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70 이후에는 수면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일찍 잠들고 일찍 깨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수면 시간보다 수면의 질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의 강한 빛은 뇌를 각성시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조용한 음악이나 가벼운 독서로 뇌를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마음 건강 루틴도 빠질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하는 것.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 어젯밤 비가 왔는데 창문을 닫아놨다. 아침밥이 맛있었다. 이런 작고 사소한 것들도 충분합니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감사한 것 3가지를 쓰거나 생각하는 습관이 우울감을 현저히 줄이고 전반적인 행복감을 높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79의 박동현 어르신은 5년째 매일 아침 작은 노트에 3가지 감사일기를 쓰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뭐가 있어라며 회의적이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딸이 권유하길래 한 달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한 달이 5년이 됐습니다. 어르신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내 눈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람 소리도, 담장 밑에 피어난 민들레 꽃도 전부 감사한 거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수십 명의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0대, 80대, 그리고 90대까지. 그리고 그분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서 돌아보았을 때 가장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답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늦게나마 시작한 것, 억울한 사람을 먼저 용서한 것, 아들 며느리한테 기대지 않고 내 삶을 찾은 것, 매일 걷기 시작한 것, 진짜 친구를 한 명 사귄 것. 그리고 반대 질문도 드렸습니다.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답도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더 일찍 시작했어야 했는데, 더 일찍 걷기를 시작하고, 더 일찍 취미를 가졌어야 하고, 더 일찍 용서하고, 더 일찍 자녀를 놓아줬어야 했다고요. 70세에 시작한 것들이 너무 좋아서 왜 진작하지 않았냐는 후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는 그 후회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더 일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심하는 것이 5년 후, 10년 후에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할 그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변화는 크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크게 시작하면 오래 못 갑니다. 작게 시작해야 오래 갑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행동설계 전문가 BJ 포그 교수는 수십만 명의 행동 변화를 연구하여 타이니 헤빗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행동을 너무 작게 만들어서 실패할 수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30분 운동을 목표로 세우지 말고 매일 아침 신발을 신는 것을 목표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으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게 되니까요. 오늘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여십시오. 딱 3분만 바깥 공기를 마시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됩니다. 내일은 신발을 신고 현관을 나서십시오. 5분만 걸어도 됩니다. 모레는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십시오. 일주일이 지나면 어느새 걷기가 습관이 됩니다. 오늘 저녁 오래된 친구에게 문자 하나를 보내십시오. 거창한 말 필요 없습니다. 잘 지내? 생각났어. 이 한마디가 40년 된 우정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에서 딱 한 가지 좋았던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작은 것이라도 됩니다. 점심이 맛있었다. 날씨가 좋았다. 누군가 웃어줬다. 그 기억을 품고 잠드는 것이 내일의 아침을 조금 더 밝게 만듭니다. 강원도 속초에 사시는 81살의 정남순 어르신은 78배 바다 수영을 시작하셨습니다. 원래 물을 무서워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변에서 자기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 할머니가 서핑보드를 타고 파도를 넘는 것을 보고 무언가에 홀린 듯이 수영교실에 등록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겨우 발목 높이의 물에서 얼굴을 담그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것도 무서웠다고 하십니다. 지금 어르신은 아침마다 속초 앞바다에서 수영을 하십니다. 바닷물이 갈라지는 소리, 파도의 흔들림,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싸는 그 느낌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하십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6살 때 물을 무서워했던 내가 지금은 바다가 친구예요.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포기만 안 하면, 포기만 안 하면. 이 5글자가 오늘 영상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70세는 끝이 아닙니다. 70세는 비로소 내가 진짜 나로 살아가는 시간의 시작입니다. 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뛰었던 시간은 이미 충분히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한 시간,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기쁜 시간. 그 시간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계 중에서 가장 소중한 시계는 지금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계입니다. 그 시계는 지금도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지금, 이 순간이 선물입니다. 영어에서 현재를 뜻하는 단어 프레전트는 동시에 선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선물인 것입니다. 그 선물을 활짝 열어서 안에 담긴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쓰십시오. 오늘부터 70세가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사시면 정말로 천국입니다. 오늘 이 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는 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하실 것 같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그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빛나게 될 겁니다. 편한 노년 채널에는 이처럼 70 이후를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따뜻한 하루 되십시오.